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화 정국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최대 화두였는데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여야의 공방이 첨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야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지금 공방이 오가는지 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건성건성 박수를 쳤답니다.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르면 양손의 손바닥이 닿지 않는 매우 무성의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최고 존엄에 대한 박수치고는 너무 무성의했다. 여권의 2인자 자리도 곧 쫓겨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교학사 교과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시죠? 좌파들이 총준동해가지고 교학사 사주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 불질러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의 교장과 선생들은 우리가 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한 곳만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적인 분열 현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분열 증상까지 경험했다고 하니 전문의인 제가 직접 가서 진단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욕설 공세는 국민을 향한 욕설과 같습니다. 자, 지금 여야 대변인, 여야 최고위원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참 공세의 수위가 국민들이 보기에 참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 같은데 황 수사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야의 대치가 더 좀 첨예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또 앞으로의 정국 방향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지금 여야 정치인들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고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부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방송 중계하에서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 말을 좀 똑바로 쓰는 사람들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한 건성건성 박수를 치서 숙청하는 거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북한인지 이걸 빗대어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빗대어서 하는 부분도 이게 유머 차원을 벗어나 가지고 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적화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제 이제 본인이 이 문제는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는 문제고 또 예를 들어서 미리 예단해서 독재나 친일을 미화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것은 자시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정부가 행정행위로서 이미 이제 입법 고시가, 행정 고시가 되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야권이 반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반대라는 것이 야권에서 아스팔트 하는 사람은 아스팔트에서 반대를 하면 되고 또 원내에 있는 사람은 원내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 일에 전적으로 야권의 수명을 거는 듯이 아마 이렇게 올인하다가는 어느 시점에서 역풍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요, 이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노선이나 정책이나 이념과 가치가 반대하는 것은 그 야권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갖다가 진행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안 심의라든지 법안 심의라든지 또 함중 FTA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할 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야권이 예를 들어서 품격도 조금 갖춘 반대를 하길 바랍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설사 자신들이 봤을 때 정말 정오할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 자체로서 국회에 가서 연설하는 것, 다른 대통령은 그래도 해마다 가서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를 경시한 거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꼬박꼬박 매년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정례화시키면 그 다음 대통령도 해야 될 거고 그걸 만들어가는 역사적 과정인데 그러면 거기에 와서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일어선다든지 또 그 앞에서 굳이 반대 붙인다고 반대하는 줄 모릅니까? 전 국민들이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줄 다 아는데 노트북 PC 앞에 굳이 그걸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한다거나 찬성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좀 시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대선까지 가게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과서가 시중에 깔리는 것이 네. 2017년 2월 말이 돼야 깔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총선을 거쳐서 대선까지 가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래서 저는 밀고 가겠습니다. 국민들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갖다가 확인해 달라. 이런 문제고 또 야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걸고 저는 한번 이 잘 됐다고 봅니다. 한 번쯤은 역사 교과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가 옳은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갖다 정리를 해야죠. 역사 교과서 문제라고 당장 먹고 사는데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방치하면서 이 내용들이 왜곡되고 이것이 계속 정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옳지 봅니다. 않다. 이번 기회에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매듭을 한번 쳐야 분명하게 된다. 정리돼야 된다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국회와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립적인 요소가 있을 때 국회에서 어떤 뭐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 설치하는 게 맞겠죠. 진짜 박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가 진짜 좌편향인지 아니면 북한이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는지 실제의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그러면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7종 교과서, 8종 교과서를 다 꺼내놓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실제로 아니라고 하는 쪽은 학자라든가 역사교육자들이 하는 것이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김무성 대표는 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먼저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확인 후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현재 역사 교육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 역사 교과서에서 나타난 향후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국회 차원에서 여야 정당이 협의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 뭐 야당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기 네. 때문에 상당히 책임이 있지만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그 역사 교과서 문제를 얘기한 것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이 반드시 추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11%나 반대 여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대통령이 와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역사적 사명이다.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꼭 하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이러한 한국 정치의 어떤 그런 순화 기능, 또 정당이 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조정 기능 이런 부분들을 아예 하지 말아라. 네. 국회에 와서 하지 말고 내가 맞으니 난 추진할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일반 선언이다. 선언해버렸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나갔어요. 굉장히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여론이 어떻게 될지, 찬성 여론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뭐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 여러 가지 양론이 있고 그리고 반대 여론이 있고 상당히 대립과 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뭐 청와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국회에 와서 쐐기를 바라버리는 그러면 실제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소속 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겠죠. 그냥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특히 또 내년 총선에 공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그냥 가는 과거에 청와대의 어떤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치의 어떤 정화 기능이라든가 네. 순화 기능, 조정 기능은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기능을 위축시켰다라는 지적인데 사실 어제 야당은 장외 촛불 집회 물론 뭐 주최한 집회는 아니었지만 장외 활동에 나서고 또 뭐 전국 버스 투어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외에 나설 태세인데 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는 야당이 주도한 집회가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당직자가 60명이 나갔고 대부분 당원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전국을 돌면서 할 건데요. 뭐 야당이 국회 활동에 소홀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뭐 과외로 자기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제 이 정부나 여당이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좀 소홀했던 문제인데요. 예. 자,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 보수 지지층 대부분은 공감을 하고 중도에서도 공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국정화를 선언하고 여기서 이제 검정화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좀 생략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의 어떤 선동이나 프로파간다에 국민들 다수가 좀 몰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학계, 즉 교과서를 편찬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나 교수 대다수가 이 왼쪽으로
좀 현재 역사에 대해서 좌편향이다? 비판적인 시각. 네. 저는 뭐 좌편향이라면 또 뭐라 그러니까요. 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수가 이미 이 학계를 점령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좌우 균형을 가지는 부분이 국민들은 좌우 균형이 있지만은 학계는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이 역사 교과서의 논란이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자기 어떤 선거들에 관련되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왜냐하면 역사 교과서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 젊은이들이 나중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네. 투표를 하게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교육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요즘 한번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빚이나 이런 부분에 시달리고 하니까 뭡니까? 80%가 대학에 가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나라에서 헬조선, 뭐 탈한국 이렇게 하면서 이 지금 국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많이 있어요. 네.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헬조선 탈한국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 조국을 비하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 자체의 역사를 비하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는 그런 기반이 바탕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또 중요한 것은 검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008년 10월에 정두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갖다 시정하려 했는데요.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이 교육부가 검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그걸 집필한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시정이 안 되고 점점 네. 더 안 좋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검정 시스템으로서는 이 검정을 가려낼 부분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말로는 검정하게 되면 허가제처럼 비춰지지만은 뭐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영업을 신고할 때 허가제도 있고 신고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검정 시스템이라는 게 허가제보다는 신고제처럼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 책 썼습니다 하고 납품하면 네.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검정위원들이 들어서 하는데 검정위원들도 또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관료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끼어들어서 뭔가를 갖다가 이 자기 의견을 밝히고 이걸 갖다가 방향을 돌리기에는 굉장히 조심하죠. 정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학계가 대부분 기울어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등장했다. 그래서 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할 건데 이제 뭐 이 여권도 앞으로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권이 사실은 국정화, 아까 저희들 리포트에서 좀 보여드렸지만 국정화라는 용어 또 반대 여론의 상당수가 뭐 역사 교과서에 좌편향 문제가 있는데 국정화 방법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여당의 고민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국정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나을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역사 학계 자체나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텃밭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학계의 편향성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부에 이미 손을 놓친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정화 방법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국정화라는 걸 하는 거고요. 국정화라면 국정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국가가 모든 어떤 자격증도 발급하고 모든 어떤 심사도 하는데 교과서에 있어서 다도 아니고 역사 교과서 하나를 국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 또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안 하는 나라가 더 많지만은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서 국정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정화를 뭐 네. 발을 빙빙 돌려가지고 정상안이 뭐 바른 교과서니 할 게 아니라 국정화는 국정화죠.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아, 그럼요. 이런 문제는 국민 앞에 모든 걸 정상적으로 밝히고 국민들의 어떤 이 동의를 구해 나가고 또 동의를 구해 나가는 부분에서 설사 여론이 좀 불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밀고 가야 될 역사를 생각하는 일이라면 밀고 가야 되고 거기에서 선거를 지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권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홍보해서 나중에 선거 이겨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해서 고치세요. 네. 그 검인정 체제에 대해서 검인정 체제와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화를 한다. 그럼 검인정 체제를 강화하면 돼요. 그건 국가의 관료들에 대한 교육 문제,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인정 체제가 제대로 소홀하기 때문에 국정화를 한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박근혜 정부의 문제죠. 결국은. 검인정 체제를 강화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젠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 10명 중에서 8명이 국정화 지피를 거부하겠다고 기자회견하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 학계 쪽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실제로 국가기관으로서 한국의 학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망라하는 곳입니다. 네. 국정교과서가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 있는 아마 지필 학자들이 상당 부분 참여할 수밖에 네. 없는 부분들이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무성 대표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당 정치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역사학계가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역사학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상당히 보수적인 영향성이 강해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요. 근현대사에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이 있고 또 섞여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이들이 지금까지 많은 해석을 통해서 사료와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해석을 해내고 그것을 또 학회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학회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통 분모들을 다 만들어 왔던 겁니다. 뭐 1, 2년 걸린 일이 아니죠. 그 공통 분모를 갖고 바로 역사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 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교과서를 집필한 거란 말이죠. 누구 한 사람의 이론이라든가 한 사람의 가설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이러한 그 학계에 축적된 부분과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정치인 일부와 특히 김무성 대표가 일거에 역사학자들은 다 좌파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좌파는 제가 봤을 때 좌파라고 근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역사학자들의 어떻게까지의 영역 그리고 학문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다 일거에 완전히 매도시켜버리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국가의 복록을 받고 있는 거기에 있는 연구자들도 우리는 국정교과서를 집필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야당의 고민의 지점이 마땅히 저지할 방법, 대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결국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오전에 조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연설을 역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시민사회와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의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 보도 안 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전국의 교수와 연구자들의 서명 작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대학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뭐 지식인 사회가 움직인다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 문제는 시민사회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는 박근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싸움으로 가는 단순한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여당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좌익 용공 문제 혹은 뭐 이념의 문제, 진보와 보수 문제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문제, 양심의 자유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헌법의 가치에 대한 문제로 지금 대학 사회에서는 인식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밀고 나갈수록 밀고 나갈수록 불협화음과 자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역사교과서 논란 계속 뭐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여당 내에서 황 소장님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경질 필요성을 좀 거론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질해야죠. 해야 된다. 저는 본인이 한때 뭐 검정 운운하면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사람이 또 국정화를 고시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또 어쨌든 이 싸움을 몰고 갈 이 총사령관 격인 인물인데 본인이 이런 일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나 역사에 대한 어떤 소명감 이런 것이 없이 이 부총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총선에 출마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빨리요 가서 그 지역구나 닦으시는 게 맞고 이 대통령은 역사 문제에 있어서 즉 한국 사회에 보면 부친이 좀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조부가 예를 들어서 좀 잘 살거나 빼대 있었다 하면 친일이거나 독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유로운 어떤 분을 어렵겠지만은 찾아가지고 소신이 있고 강단이 있는 사람으로 이 교육부 총리를 임명해서 교육부 내부부터 좀 정하고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어떤 과오를 인정하는 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 뭐 2년 반쯤 좀 지났지만은 이런 일들을 해오는 정부의 각 부서가 대통령의 의지나 뜻을 명확하게 다 이해하면서 움직여 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공무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복지 안동이나 복지 부동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어떤 최고 권력자의 눈길이나 의지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미치지 못하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에는 다르게 놀고 있는 구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편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중도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역사를 갖다가 서술하게 하는 의지를 개별적인 담당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서기관 정도에서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방치되어지는 않았을 건데요. 괜히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야권 집권 10년 이후에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끼어들어서 뭐 방향을 틀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다 방치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부총리 부분은 하루빨리 물러나고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문재인 대표하고 토론을 좀 하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교육부총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겁이 나서 토론 못할 정도면요. 일국의 교육부총리를 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한테 공개적으로 TV 앞에서 왜 이 국정교과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 공개 토론을 좀 하자. 뭐 요즘 문재인 그 대표 보니까 토론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적어도 이 대통령이나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많은 세력들을 대변해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진 사람이 부총리로 와야 교체가 되면 또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또 교육부총리의 뭐 사관 또 뭐 역사인식 갖고 또 한참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저는 그 토론 부분에 대해서 그건 여야가 합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현재 역사 교과서가 진짜 좌편향으로 돼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향후의 역사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여야 정치 또 그 이쪽에 뭐 예를 들면 좌편향 됐다고 하는 역사학자 네. 또 뭐 유라이트 학자 나와서 우리 그 문제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라든가 국민적인 반대 여론, 찬성 여론 정말 검증하는 사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국회 와서 그냥 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네. 어제 뭐라 그랬냐면요. 일부에서 국정화의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런 교과서가 나온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네. 않겠다. 전 상당히 이 발언이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이 정확히 아니, 잠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 말은 정확히 조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요. 결국 역으로 이걸 자꾸만 이 문구를 들여다보면요. 나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역사가 왜곡되는지, 역사가 미화되는지 그 근거는 뭐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역사 해석은 여러 가지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학계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학계에서 나온 중론과 그리고 공통된 분모, 학자들이 연구한 사료와 근거를 갖고 연구한 이론, 그 뭐 내용 이걸 네. 갖고서 교과서를 집필해야 되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우리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왜곡됐는지 미화됐는지 그건 박 대통령의 생각이죠. 그러면 문재인 대표 생각도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것을, 좌시하지 않은 결론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이것이 말씀인데. 굉장히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과거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갔다라는 그런 뭐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대학의 교수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보수권 진보를 떠나서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탐 크루즈 나오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 거기 사이버 보면 원격으로 조정하는. 예, 미리 네.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이제 이 뇌파를 이용해서 예단을 하면 체포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가치 중립적인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건 보나마나 독재나 친일을 미화할 거다라고 하면서 가족사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요. 정부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제 대통령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교과서에 올라갈 그런 내용이 새로 만들 이 독재나 친일을 미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 독재나 친일을 미화한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미화할 리는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야권이 미화했다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네. 쪽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역사학계 아까 뭐 중앙학 연구원 선생님과 그런 분들이 다 반대한다 이런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교과서를 갖다 7권 읽어보고 여기 TV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제가 또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논리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검증을 강화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솔직히 그 정도의
정화 기능만 있었어도 이 사태가 이까지 왔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역사 교수들 이번에 국정화한다니까 반대하지만은 그분들 반대할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그 많은 교수들 중에서 국립대학마다 국사학과 다 있잖아요. 현재 이런 어떤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현재 검정 체제로 지금 이 허술한 구석이 많이 있고 사실과 다른 문제도 오류가 지적해야 있고 예를 들어서 보천보 정투 같은 것이 과연 이런 교과서에 오를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 이것이 가치 중립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거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거나 좀 정화해야 된다거나 하는 자정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한통속이 돼서 지금까지 와놓고 이제 와서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시장 논리를 이야기합니까? 아니 뭐 교육부에서 국자편찬위원회라든 교육부에서 거민적으로 그것을 정화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정 명령을 내려서 고치고 그것이 하나의 국가 정부가 해야 될 기능인 것이죠. 그것을 현재 역사학자들이 못했다, 안 했다. 그래서 그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네. 지금 이 문제가 뭐 총선 대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뭐 처음에 여야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아주 날쌘 공방이라든가 막말 발언까지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지금 적정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네. 좀 어디서 조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네. 건가 이 사안이 좀 안 보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당의 김무성 대표 아까도 뭐 발언에 나왔습니다만 교학사 교과서가 된 것이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불지르려고 했을 때 채택이 안 됐다. 그런 어떤 그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교학서 교과서는 그 오류건이 2,200건인가 나타나왔고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수정 명령이 내렸고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시장주의 원칙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네. 자꾸만 얘기가 나오니까 뭐 야당도 뭐 발언들 아까 뭐 정청래 의원 상당히 심한 발언을 하던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뭐 야당이 거리시위 나가도 좋지만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해결해야 국회에서 되니까 논의를 좀, 여야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이미 설긋고 추진하겠다 했지만은 뭐 이렇게 놔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진짜 뭐 민생이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추진해 나가지 못하죠. 이거 완전 블랙홀이에요. 이 사사건건 문제가 터질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 문제로는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뭐 논의를 했지만 답을 안 내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 사업 관련해서 어제 박 대통령이 방사청장으로부터 이제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 해라. 긍정적인 취지의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됐는데 황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저는 이 내용을 좀 잘 압니다. 언론도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하고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내용을 모른 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F-15SE를 했든 유로파이터를 했든 핵심 기술은 누구든 이전해 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F-15SE로 결정됐다가 F-35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F-15SE라는 것은 그야말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비행기였고요. 그다음 F-35는 미국이 해군, 그다음에 해병대, 공군이 다 채택하는 실존하는 시제품이 있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쪽의 입장도 F-35의 입장을 이렇게 기울였기 때문에 처음에 F-15로 결정된 과정이 잘못되어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꾸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을 이쪽은 해준다 했는데 이쪽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미국에서 우리가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한미 간의 안보 관계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유럽을 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느 회사를 사든 보잉 거를 사든 로키트 마틴을 사든 관계없이 미국 정부의 FMS, 즉 미국의 국방부가 나서서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부목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한국형 전투기가 F4와 F5 지금 270대쯤 있는 전투기들이 너무 오래돼가 곧 다 도태가 됩니다. 지금도 부속을 갈아 끼우거나 태반이 서 있어요. 레이더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고물 비행기들을 우리가 북한보다는 이 전투기가 훨씬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대체할 전투기를 만든다라는 사업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쌍발 엔진을 달았다. 쌍발 엔진이 뭐 조종사들이 안전성이 높다. 근데 쌍발 엔진이랑 실제로는 쌍발 엔진이 안정성이 높다는 게 없습니다. 단발 엔진이 안정성이 더 높다는 통계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가는 첨단 전투기들은 다 단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쌍발을 했을까? 또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했고 말라고 4개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고 그중에 3개는 어느 정도에 왔다고 합니까? 그 말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 부분은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산업체들하고 뭐 아는 사람들끼리 해서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미국을 보고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것은
지금 이 여러 가지 기술들, 21개 기술 이전해 준다는 것과 우리가 개발하는 4개 기술 이런 부분들을 네. 비행기의 그 임무 컴퓨터에 주 컴퓨터에 이 통합시키는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갖다가 넣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한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4개 기술에 대한 장비와 인티그레이션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수준에 맞게 예를 들어서 미들 레벨에 그 가격도 한 4천만 불 안팎의 대량으로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게 답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좀 더 한국산 전투기 관련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 추후로 본질은 이 문제가 제대로 정부 내에서 지금 거기서 문제 때문에 묻혀버린 건데 이게 정리도 되지도 않고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이게 국방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향후 전국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